안녕하세요. 옛이야기 세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복의 동생, 내 인생 한 번만 대신 살아주면 안 되겠나? 자네가 가질 그 서방, 자네가 가질 그 대궐 같은 기와집, 이제는 다 내 것이네. 도로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곱상했으나 속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는 게으른 성품이었습니다. 반면 동생 춘단이는 눈매가 순하고 투박했으나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손님들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는 심성이 비단결 같은 처자였지요. 향단이 저것은 오늘도 거울만 보고 앉았네. 절에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 저 국밥집은 순전히 동생 춘단이 복으로 돌아가는구만. 장터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춘단이를 칭찬했고 그럴 때마다 향단이의 속은 질투와 시기로 뒤틀렸습니다. 왜 자기가 저 미련한 동생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 사내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수였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파는 듬직하고 성실한 총각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땀 냄새 풀풀 풍기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어깨가 늠름하여 장터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내였지요. 만수는 장터에 올 때마다 항상 춘단이네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고된 노동 뒤에 춘단이가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수줍은 미소가 만수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던 것입니다. 춘단 처자, 내가 오늘은 산에서 아주 귀한 산삼 딸기를 따왔소. 맛이나 보시오. 만수 도령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게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장터 바닥에서도 서로를 보며 예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만수의 성실함과 춘단이의 따뜻함이 만나 마침내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소박한 혼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혼례를 불과 열흘 앞둔 어느 날 밤 장터에 기막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사실은 일찍이 난리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거부 만석군 김대감의 잃어버린 유일한 적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죽기 전대를 이을 아들을 찾기 위해 사람을 풀었는데 만수의 등짝에 있는 붉은 점과 가지고 있던 신표를 통해 친자식임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만수의 누더기 옷은 비단도포로 바뀌었고 만수를 모시기 위해 수십 명의 하인이 장터에 들이닥쳤습니다. 졸지의 나무꾼 총각이 조선 팔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의 독판댁이 도령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니 향단이의 눈 뒤집히는 소리가 한양 땅을 울렸습니다. 뭐라고? 저 미련한 춘단이가 그 어마어마한 기와집의 안주인이 된다고?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꼴 못 본다. 배가 아파 잠을 잘 수 없었던 향단이의 머릿속에 끔찍하고도 대담한 계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남편을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통째로 가로채겠다는 탐욕의 덫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김대감 집안의 허락을 받아 춘단이와 마지막으로 소박하게 술 한 잔을 나누기 위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향단이는 미리 준비해둔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시중에서 은밀히 유통되던 강한 춘약과 독한 술이었습니다. 향단이는 동생 춘단이에게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춘단아, 내일이면 내가 시집을 가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따뜻한 물을 끓여놓았다. 뒷방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오너라. 새신랑 대접은 이 언니가 정성껏 하고 있으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춘단이는 언니의 친절에 감동하며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자리를 비우자 향단이는 만수에게 다가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술을 권했습니다. 제부, 아니 도령님. 우리 못난 동생을 거두어 주시니 이 언니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제 절을 받으시고 이 술 한 잔 쭉 들이켜십시오. 만수는 장모나 다름없는 처형이 주는 술이라 의심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향단이가 건넨 술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향단이가 미리 타놓은 약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만수의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향단이는 정신을 잃어가는 만수를 부축하여 어두컴컴한 골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옷을 벗어던지고 만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한 만수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춘단이인 줄만 알고 향단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불장난 같은 악행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희뿌연 안개 속에서 정신을 차린 만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팔을 베고 누워있는 여인은 춘단이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 향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처형이 왜 내 옆에 누워있는 것이오? 만수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자 향단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만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도령님, 어찌 저를 처형이라 부르십니까? 어젯밤 저를 그토록 안아주시며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렵니까? 저는 이제 도령님이 아니면 죽을 뿐입니다. 때마침 혼례 의복을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서던 춘단이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언니와 넋이 나간 정혼자의 모습에 춘단이가 들고 있던 옷가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언니, 만수 도령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두 분이 어찌한 이불 속에 계신단 말입니까? 춘단이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향단이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춘단이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춘단아,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만수 도령님이 어젯밤 내가 아닌 나를 선택하셨는걸. 내가 양보하거라. 만수는 가슴을 쳤으나 조선시대의 처자의 정조를 빼앗고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김대감 집안에서 보낸 하인들이 이 해괴한 소문을 듣고 들이닥치자 향단이는 자신이 만수와 정을 통했으니 자기가 진짜 신부라며 우겨댔습니다. 만수는 춘단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결국 향단이의 손을 잡고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가마를 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졸지에 언니에게 정혼자를 빼앗기고 가문과 장터에서 웃음거리가 된 춘단이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언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춘단이는 한양이 보기 싫어 짐을 싸서 멀리 시골 구석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정착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춘단이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수의 침핏줄을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춘단이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척스럽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의 집 친모 노릇을 하고 밭을 매며 배주려 가면서도 홀로 아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길동이라 지었지요. 길동이는 자라면서 신기하게도 만수를 쏙 빼닮아갔습니다. 늠름한 풍채와 정직한 눈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비인 만수처럼 등짝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편 동생의 인생을 훔쳐 대궐 같은 기와집의 안주인이 된 향단이의 삶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비단옷을 입고 쌀밥을 먹으며
호사를 누렸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향단이와 혼인은 했지만 그날 밤의 일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고 동생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향단이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향단이를 아내가 아닌 낯선 사람 대하듯 차갑게 대했지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나도 향단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할 김대감 집안에서 씨바지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향단이는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가 누리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눈이 먼 향단이는 또 한 번 끔찍한 악행을 계획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내 남편의 씨가 아니면 어떠랴. 아들만 낳아 기르면 그만이지. 향단이는 만수가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간 틈을 타 장터의 불황자이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내 하나를 은밀히 집안 골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담하게도 다른 사내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갖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얼마 후 향단이는 아이를 가졌다고 공포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수와 집안 사람들은 그 아이가 당연히 만수의 친자인 줄 알고 윤수라 이름 짓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향단이는 드디어 가문의 완벽한 안주인이 되었다며 남몰래 쾌재를 불렀습니다. 진짜 씨도둑놈의 자식을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장터의 꼬마였던 길동이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향단이의 거짓 아들 윤수 역시 철부지 도령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10수년 동안 묻혀있던 추악한 비밀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친모? 내 자네를 어디서 본 듯한데 혹시 우리 구면이 아니던가? 김대감 댁의 당주가 된 만수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지만 가슴속에 묻어둔 첫사랑 춘단이의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거친 풍파에 얼굴은 야위고 손은 부르텄지만 만수는 눈앞의 친모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춘단이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춘단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만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 미천한 몸이 어찌 귀하신 나으리를 배웠겠습니까? 그저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춘단이는 아들 길동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한양에서 가장 크다는 김대감 댁의 친모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설마 이곳이 언니 향단이와 옛 정혼자 만수가 사는 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러나 운명의 신은 잔인하게도 세 사람을 한마당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춘단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안방마님 향단이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못 믿는다. 처소로 가던 향단이는 마당에서 마주친 춘단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향단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죄책감과 가짜 양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몰려왔습니다. 더욱이 춘단이의 뒤를 따르는 청년 길동이를 본 순간 향단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길동이의 얼굴과 체격이 젊은 시절의 만수를 박아놓은 듯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이것들을 몽둥이로 쳐서 내쫓아라. 향단이는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들볶았습니다. 죄 없는 친모를 다짜고짜 쫓아내려는 향단이의 악다구니에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사랑방에서 나온 만수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오?
행실이 바르고 솜씨가 좋아들인 친모를 어찌 이리 무도하게 대합니까? 대감, 저것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저것을 이 집안에 두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향단이는 길동이와 만수가 마주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만약 저 길동이라는 청년이 만수의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기가 다른 사내의 씨를 받아 낳은 아들 윤수의 입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평생 누려온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터였습니다. 향단이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춘단이 모자를 쫓아내고 입을 막기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안방에 보관해 두던 김대감 가문이 가보인 황금 비녀와 거액의 어음을 친모의 방에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집안이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둑이야, 안방마님의 황금 비녀와 재물이 없어졌다. 당장 하인들의 방을 샅샅이 뒤져라. 향단이의 사주를 받은 신복 하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춘단이의 방을 뒤엎었고 이내 춘단이의 이불 밑에서 황금 비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미천한 친모년이 감히 대감댁의 가보를 훔치다니. 당장 관가의 고해주리를 틀어야 한다. 향단이는 기고만장하여 춘단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춘단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물증이 나온 마당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모함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길동이가 춘단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길동이가 씩씩거리며 향단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강직한 눈빛과 마주한 만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수년 전 억울하게 가마를 타던 날 장터 바닥에서 자신을 원망하듯 바라보던 춘단이의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길동이가 분노로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사이 그의 겉옷, 깃 사이로 늠름한 등에 새겨진 붉은 점이 만수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 과거의 기억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등짝에 있는 저 붉은 점, 김대감 가문의 핏줄에게만 대대로 내려온다는 저 심표가 어찌 저 청년의 등 뒤에 있단 말인가. 만수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와 비밀이 이 집안을 감싸고 있음을 말입니다. 만수는 즉시 하인들을 물리고 관가로 보내려던 춘단이 모자를 사랑방으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몰래 의원을 불러 만수의 아들 윤수와 길동이의 피를 받아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만수는 과거 혼례 전날 밤의 진실을 캐기 위해 당시 국밥집 주변에 살던 늙은 백성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돈을 주며 입을 열게 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혼례 전날 밤 향단이가 의원에게서 남녀의 정신을 흐리는 약을 지어갔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날 밤 만수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춘단이의 방에서 나왔다는 황금, 비녀와 향단이가 과거 저지른 악행의 전말이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랑방에는 춘단이 모자와 향단이가 금지옥 여부로 키운 아들 윤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만수의 안색은 벼랑 끝에 선 사내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부인, 아니 향단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만수의 불호령에 안방에 모인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향단이는 끝까지 발럽덕을 하려 했습니다. 대감, 갑자기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저 도둑 모자의 말만 들으시고 이 조강지처를 핍박하시는 겁니까? 조강지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한 도둑이 감히 조강지처를 입에 올리느냐? 내가 과거 혼례 전날 밤 내게 약을 먹여 춘단이의 자리를 빼앗은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만수가 서류를 향단이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향단이에게 만수는 마지막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 있는 윤수. 저 아이가 과연 내 핏줄이 맞느냐? 내가 내 눈을 속이고 장터의 씨도둑 놈과 눈이 맞아 데려온 자식이라는 것을 내 이미 천지신명과 의원 앞에서 똑똑히 확인했다. 내 진짜 아들은 향단이, 내가 짓밟은 춘단이가 홀로 키워낸 저 길동이뿐이다. 천인공노할 진실이 폭로되자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이 대감의 친자라는 사실에 경악했고 춘단이는 지나간 세월의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들 윤수였습니다. 평생 고고한 양반가의 도령으로 자라왔는데 자신이 사실은 장터 불황자의 자식이며 어머니의 탐욕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제가 정말 아버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윤수의 절규의 향단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분노로 가득 차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악독한 것을 관가로 끌고 가라. 천륜을 저버리고 가문을 더럽힌 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하인들이 향단이를 거칠게 끌어내려 하자 향단이는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과 부귀영화를 위해 동생의 남편을 뺏고 시도둑질까지 감행했던 여인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윤수가 만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윤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머니가 지은 죄는 죽어 마땅하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입니다. 비록 가짜 자식일지언정 저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그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철부지인 줄만 알았던 윤수가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바닥에 짓지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요. 향단이는 자신의 악행으로 낳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빌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윤수를 껴안았습니다. 윤수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내가 왜 피를 흘리느냐. 대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천벌을 받을 테니 내 아들 윤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향단이가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모습은 방 안의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비록 탐욕으로 얼룩진 막장 같은 인생이었지만 자식을 향한 모정만큼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동생 춘단이가 마침내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춘단이는 윤수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닦아주며 만수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대감마님,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언니가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뼈가 갈리고 살이 떨리지만 저 아이의 눈물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핏줄이 아닐지언정 저리도 극진히 아비를 섬기고 어미를 위하는 효심을 보십시오. 언니를 관가에 보내면 저 아이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대감, 제발 관가에 알리는 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원수 같은 언니였지만 하나뿐인 혈육의 정과 조카의 눈물 앞에 춘단이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춘단이의 비단결 같은 심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춘단이의 깊은 뜻과 윤수의 효심에 감복하여 길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허, 지독한 악연이로다. 춘단 처자, 자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관가에는 고하지 않겠네. 만수는 향단이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김대감 댁의 안방마님 자리에서 영원히 패출하여 아무도 모르는 시골 외딴 집으로 유배를 보내 평생 자숙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허나 윤수의 효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 윤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요. 향단이는 쫓겨가는 가마 안에서 동생 춘단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간 후 만수는 뒤늦게 진짜 아내인 춘단이와 친아들 길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대궐 같은 기와집 마당에는 10수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던 언니의 막장 같은 악행은 결국 파멸을 맞이했지만 억울함 속에서도 핏줄을 지켜낸 동생의 고결한 사랑과 용서가 결국 가문을 구하고 진정한 감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내 얼굴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아내에게서 손을 떼란 말이다! 때는 조선의 도읍 한양, 동대문 밖 옹기정 거리에 달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지만 천성이 우직하고 성실하여 밤낮으로 옹기를 구워대며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거칠고 손마디는 층층이 갈라졌어도 달수의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초승달처럼 맑고 고왔지요. 그런 달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향단이었습니다. 향단이는 이웃 동네 가난한 훈장의 딸이었는데 집안이 몰락해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것을 달수가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빚을 갚아주고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이 참 춥습니다. 가마 앞에서 고생이 많으셔요. 어서 이 뜨끈한 시래기국이라도 드시고 하셔요. 향단아,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한 날부터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큼은 쌀밥에 고깃국 먹이며 호강시켜 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달수는 아내 향단이 차려준 소박한 상을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단 역시 그런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두 사람은 비록 찌질이도 가난한 초가집에 살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향단이는 바느질과 길쌈을 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고 달수는 옹기를 구워 장터에 내다 팔며 작은 기와집 한 채 장만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 행복한 부부의 삶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에는 진우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본래 어느 세도가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천안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자였습니다. 외모는 수려하고 말재주가 좋았지만 속은 열등감과 탐욕으로 가득 찬 악마 같은 놈이었지요. 진우는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도박판을 전전하며 남의 돈을 사기 처먹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도박판에서 큰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이놈! 오늘까지 300냥을 갚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한강물에 던져버릴 줄 알아라! 목숨이 위태로워진 진우는 밤거리를 도망치다가 우연히 동대문 밖 옹기전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옹기를 나르고 있는 달수를 보게 되었지요. 진우는 달수의 집 마당 구석에 숨어 달수와 향단이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 미련한 옹기꾼 놈 듣자 하니 가난한 줄 알았더니 아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장롱 속에 100냥이 넘는 은자를 숨겨두었다더군. 게다가 저 아내라는 사람은 얼굴이 아주 반반한 것이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저 놈의 인생을 통째로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득세를 할 텐데.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추악한 생각이 진우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악한 사기꾼이라 한들 남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빼앗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악당에게 기괴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진우는 추적을 피해 피막골의 한 음침한 주막에 숨어들었다가 의원 행세를 하는 신비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평범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역에서 건너온 기이한 약재와 수술 도구를 사용해 사람의 얼굴 가죽을 칼로 째고 뼈를 깎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얼굴로 만들어주는 의원이었습니다. 진우는 노인에게 전 재산을 털어넣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의 얼굴을 저 동대문 밖 옹기꾼 달수의 얼굴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 놈의 얼굴로 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나이다. 노인은 기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네. 한 번 바뀐 얼굴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며 내 영혼까지 그 얼굴의 주인을 닮아갈지도 모르지. 상관없습니다. 당장 시술을 해주십시오. 악마의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짜 달수를 치워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달수는 가마터를 정리하고 늦은 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고갯길을 지날 때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든 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왜 내 길을 막는단 말이오? 달수가 저항할 틈도 없이 무거운 몽둥이가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달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진우 일당은 기절한 달수를 거적대기에 싸서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버려진 동굴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야매 의원 노인이 수술 도구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동굴 안은 횃불의 붉은 빛으로 가득 찼고 기괴한 약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노인은 칼을 들어 진우의 얼굴을 째고 뼈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해 있는 달수의 얼굴을 정밀하게 관찰하며 진우의 얼굴을 달수의 꼴로 조각해 나갔습니다. 끔찍한 비명과 피비린내가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시술이 끝났습니다. 진우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분명히 달수의 얼굴을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똑같구나. 이제부터 내가 달수다. 내가 그 놈의 재산과 아내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다. 진우는 진짜 달수를 동굴 속 깊은 바위 틈새에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제대로 주지 않고 그대로 굶겨 죽일 심산이었지요. 그리고 진우는 달수의 옷을 훔쳐 입고 달수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며 당당하게 달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내 향단이는 밤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며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남편의 모습을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밤새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셔요? 향단이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사내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달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허허, 여우. 가마터에 갑자기 큰 불이 날 뻔해서 그걸 끄느라 밤을 새웠소. 미안하구려. 많이 기다리게 해서? 향단이는 남편의 품에 안겼지만 순간 무언가 이상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늘 은은하게 풍기던 고소한 옹기 흙냄새 대신 미세한 술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늘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던 남편의 손길이 어딘지 모르게 거칠고 탐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향단이는 그저 남편이 밤새 고생을 해서 피곤한 탓이려니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가짜 남편 진우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달수의 서민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향단이가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둔 100냥의 은자를 찾아내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왜 장롱을 다 뒤엎고 계셔요? 향단이가 놀라 묻자 진우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썩어 빠진 초가집에서 옹기나 구우며 살 줄 아느냐? 내가 이번에 아주 큰 건수를 잡았으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면 당장 내놓아라. 향단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달수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돈을 강요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부인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가 나중에 기와집을 사려고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향단이 눈물을 흘리며 거절하자 진우는 향단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매서운 소리와 함께 향단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년이 감히 남편의 말에 토를 달아? 내가 요즘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남편인데 내 말을 안 듣겠단 말이냐? 너 요새 동네 안악들하고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던데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 진우는 오히려 향단이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몰아붙였습니다. 향단이는 뺨의 통증보다 남편의 무서운 눈빛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분명 제 남편 달수가 맞는데 그 눈빛 속에 담긴 잔인함과 탐욕은 도저히 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내 남편 달수 씨가 맞으셔요? 어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까? 향단이 울부짖자 진우는 차갑게 웃으며 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달수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내 얼굴이 달수가 아니더냐? 내가 요즘 몸이 아프더니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구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돈이나 내놓아라. 진우는 결국 장롱을 부수고 향단이가 모아둔 100냥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날마다 기생집을 전전하며 노름을 일삼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달수가 하루아침에 노름꾼의 남봉꾼이 되었다며 손가락질을 했고 향단이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날마다 집에 들어와 향단이에게 내가 못나서 내가 밖으로 도는 것이다. 내가 미쳐서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다라며 정신적으로 향단이를 철저히 파괴하고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 시각 깊은 산속 동굴에 갇혀있던 진짜 남편 달수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손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동굴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바위 틈에 고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평소에 장터에서 사기꾼이라며 경멸하던 진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얼굴이 왜 저 몹쓸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향단아! 향단아! 달수는 목이 터져라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깊은 동굴 속에서는 오직 자신의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진우 일당은 달수를 굶겨 죽이려 했지만 천성이 튼튼하고 생명력이 질겼던 달수는 동굴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마시고 바위 이끼를 뜯어먹으며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오직 하나 아내 향단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틴 것이지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 악마 같은 놈이 내 얼굴을 하고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향단아,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살아서 가마. 지독한 집념으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 동굴벽의 바위가 약해졌고 달수는 온 힘을 다해 사슬이 박힌 바위를 흔들었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마침내 바위가 깨지며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달수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기어코 동굴을 탈출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고 얼굴은 사기꾼 진우의 모습을 한 채였지만 달수의 심장은 오직 아내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밤을 도와 산을 내려와 마침내 한양의 제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마당에는 아내 향단이가 가짜 남편 진우에게 맞고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빼앗은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집문서까지 팔아넘기겠다며 향단이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짜 달수의 눈 뒤집히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내 얼굴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아내에게서 손을 떼란 말이다. 달수가 진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와서 행패냐? 여보, 당장 관가에 사람을 부르시오. 어떤 미친 괴물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거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향단이가 고개를 들어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분명 제 남편 달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구하러 온 사내는 흉측하고 낯선 사기꾼 진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단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 남편 달수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향단이는 오히려 진우의 뒤로 숨으며 달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와 행패십니까? 어서 나가셔요. 여보, 저 사람 좀 쫓아내주세요. 자신의 아내에게 괴물,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 하는 진짜 남편. 달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발겨졌습니다. 진우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달수를 동네 밖으로 흠씬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싸늘한 길바닥에 버려진 진짜 달수는 밤하늘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이 바뀌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과연 달수는 어떻게 아내를 되찾고 그 악마 같은 진우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남편 달수가 사기꾼 진우의 얼굴을 한 채 길바닥으로 쫓겨난 후 한양 바닥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착하던 옹기꾼 달수가 미쳐서 제 아내를 학대하고 집안을 망쳐먹고 있다는 소문과 그 주변을 맴도는 정체 모를 불황자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달수는 억울함에 죽고 싶었지만 가짜놈이 소나기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아내의 모습이 눈에 밟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얼굴은 저놈에게 빼앗겼지만 내 손재주와 내 마음까지 빼앗기진 않았다. 향단이를 구하려면 내 손으로 저놈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달수는 낮에는 진우의 뒤를 밟으며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밤에는 동대문 밖 벌판에 임시 가마를 만들어 미친 듯이 옹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사기꾼의 형상이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달수의 정교한 옹기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달수가 구워낸 옹기는 가짜 진우가 만든 형편없는 옹기와는 차원이 달랐고 장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불황자의 옹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안에 남은 아내 향단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짜 남편의 행패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옹기전에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이것밖에 안 돼. 이것이 어디서 서방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 네가 정신을 못 차리니 내 손등에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야. 진우는 돈을 가로채며 향단을 윽박질렀지만 향단이는 그 순간 진우의 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굴은 분명 제 남편 달수인데 그 손은 고된 가마질로 갈라진 옹기꾼의 손이 아니라 붓대나 잡고 놀던 매끄러운 사기꾼의 손이었습니다. 게다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쥐는 해괴한 버릇이나 잘 때 내는 잠꼬대까지 달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니다. 이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얼굴은 달수 씨지만 속은 다른 악마가 들어앉은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날 마당에 찾아와 울부짖던 그 낯선 사내가 향단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외모의 소가 진짜 남편을 괴물이라 부르며 쫓아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입니다. 향단이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남몰래 집을 빠져나와 장터 뒤편에서 옹기를 굽고 있던 진짜 달수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과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향단이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추악한 사기꾼의 모습이었지만 저 사내가 진짜 내 남편 달수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극적으로 상봉하며 가짜 남편 진우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사기꾼 진우는 마침내 탐욕의 끝을 달렸습니다. 달수의 집문서와 가마터까지 통째로 야바위 도판에 넘기려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집문서만 넘기면 내 평생 먹고 놀 돈이 생기는구나. 미련한 옹기꾼 놈. 덕분에 호사 잘 누렸다. 진우가 도박판에서 집문서를 가슴에 품고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던 밤, 인적이 끊긴 어두운 고갯길에서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진우에게 거액의 빚 독촉을 하던 진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진짜 달수가 옹기를 팔아모은 돈으로 매수한 자들이었지요. 아니, 당신들 누구야? 내가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오. 진우가 달수의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사채업자들은 코방귀를 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달수 행세를 하느냐? 우리 눈은 못 속인다. 내 놈의 눈빛과 말투가 딱 사기꾼 진우 놈이 가짜 탈을 쓴 것이로구나. 당장 사또 재판을 받으러 가자. 그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한양 판관과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향단이가 미리 관가에 고발하여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진우를 밧줄로 꽁꽁 묶자 진우는 억울하다며 발악을 했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동대문 밖에서 옹기를 굽는 선량한 백성 달수입니다. 저기 제 아내 향단이도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 맞다고 말해주시오. 그때 포졸들 사이에서 사기꾼 진우의 얼굴을 한 진짜 달수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단이는 가짜 진우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사또, 저기 묶인 자는 제 남편의 얼굴 가죽을 쓰고 저희 재산과 가정을 파탄낸 사기꾼 진우입니다. 제 진짜 남편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진우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내 얼굴을 보아라. 내가 달수다. 저놈은 사기꾼 진우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어떤 아내가 남편의 얼굴도 못 알아본단 말이냐? 동네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모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누가 진짜 달수인지 증명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달수는 침착하게 사또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외모는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의 손끝에 밴 기술과 마음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저 자에게 지금 당장 물레를 돌려 옹기를 구워보라 하십시오. 만약 저 자가 단 하나의 옹기라도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제가 가짜임을 인정하고 목숨을 내놓겠나이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에 옹기 물레와 진흙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진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등쳐먹을 줄만 알았지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자였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물레에 올렸지만 물레가 돌기 시작하자 흙더미는 사방으로 튀었고 옹기는커녕 개밥그릇 모양도 만들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내 손이 왜 이러지? 진우가 당황해할 때 진짜 달수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사기꾼의 얼굴과 손을 하고 있었지만 달수가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수의 거친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진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끄럽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옹기의 형상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단 1분의 망설임도 없는 수십 년간 옹기를 구워온 장인의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장터 사람들과 포졸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또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놈! 남의 인생과 얼굴을 통째로 훔쳐 아내를 학대하고 재산을 탕진하다니! 당장 저 가짜 놈의 주리를 틀고 주동자들을 잡아들여라! 진우는 관가 마당에서 모진 형벌을 받으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외딴 섬으로 평생 노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매 시술을 했던 의원 노인 역시 체포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달수와 향단이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달수는 평생 사기꾼 진우의 얼굴로 살아가야 했지만 향단이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눈에는 당신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든든해 보입니다. 외모는 껍데기일 뿐, 당신의 따뜻한 영혼이 내 남편이니까요. 향단아, 고맙다. 내 이 얼굴로 평생 너만을 사랑하며 더 열심히 옹기를 굽고 살아가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핏줄보다 진한 사랑과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는 진정한 부부의 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 이야기는 한양팔도 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오래오래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이놈이 양반 흉내를 냈냐? 내 상투를 잘라 마당에 버리고 가죽을 벗겨 성문 앞에 걸어야 내 속이 풀리겠구나. 어서 저놈의 다리를 부러뜨려라. 서슬퍼런 호통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사정없이 내리쳐졌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청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붉은 피가 눈앞을 가렸지만 그의 두 눈은 도끼 눈을 한 상전대감을 똑바로 노릇노릇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복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노비였으니 그 역시 노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에서 가장 천하고 억울한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두는 다른 노비들과 달랐습니다. 그를 아는 노비였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복두는 상전의 아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을 때 어깨너머로 들은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단 한 번만에 깨우쳤습니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똥장군을 지면서도 밤이면 달빛 아래 마당 구석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남몰래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의 글재주와 학식은 웬만한 양반가의 자제들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천민에게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비놈이 문자를 쓰면 주인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다 하여 가혹한 매질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복두가 몰래 쓴 시 한 편을 발견한 상전대감은 감히 상전의 학식을 비웃었다며 그를 멍석에 말아 죽이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내 비참하게 매 맞아 죽어 귀신이 되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다 죽으리라. 복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자신을 내리치던 하인들을 밀치고 담장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횃불을 든 추노꾼들의 고함이 무섭게 쫓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복두는 피를 흘리며 칠흑 같은 깊은 산속으로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가시넝쿨에 살점이 뜯기고 바위에 발가락이 깨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다리에 힘이 풀린 복두는 가파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한 사내의 시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던 복두는 사내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해지고 흙탕물이 묻었으나 엄연한 양반의 도포였습니다. 가슴팍을 더듬자 가죽 주머니가 만져졌습니다. 그 안에는 약간의 엽전과 함께 사내의 이름과 신분을 증명하는 나무 조각, 바로 호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선비, 자는 무건, 본가는 전주, 사내는 먼 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몹쓸 병에 걸렸거나 산적을 만나 숨을 거둔 모양이었습니다. 복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호패를 쥐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선 땅에서 노비 복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양반 이선비다.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나면 거여령에 처해져 사지가 찢길 대죄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도망친 노비로 잡혀 죽으나 신분을 속이다 죽으나 매한가지였습니다. 복두는 죽은 사내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절을 올린 뒤 그의 도포를 껴입고 호패를 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노비 복두는 사라지고 몰락 양반 이선비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옛 이야기에 이르기를 사람의 팔자는 이름이 아니라 기계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대담한 청년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분을 세탁한 복두, 아니 이선비는 며칠을 굶주리며 한양 도성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엽전 몇 푼은 이미 바닥이 났고 서성이는 저작거리의 주막 풍경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방이 붙은 곳이 보였습니다. 복두는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 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양의 거부 김 대감댁에서 귀한 아드님을 가르칠 독선생을 구함. 학식이 높고 행실이 바른 선비라면 신분을 막론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음. 복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이 많은 역관 출신의 부자 김대감이 대대손손 양반 가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하나뿐인 늦둥이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키려고 유능한 개인 과외선생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을 막론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반들 사이에서의 이야기일 뿐 천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복두에게는 주어진 호패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천재적인 학식이 있었습니다. 복두는 당당히 김대감의 웅장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집채만 한 대문과 대리석처럼 매끄러운 디딤돌을 보니 절로 기가 죽을 법도 했지만 그는 품 안의 호패를 꾹 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니시오, 여기는 아무나 기웃거리는 곳이 아니오. 거만한 문지기의 말에 복두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양반 특유의 느긋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의 이무건이라 하오. 이 집 대감께서 아들을 가르칠 스승을 찾으신다 하여 찾아왔소. 문지기는 복두의 해진 도포를 힐끗 보며 무시하려 했으나 복두의 눈빛에서 풍기는 기상과 당당함에 압도되어 얼른 안으로 들어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복두는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옷을 뚱뚱하게 차려입은 김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주 이씨라. 행색을 보니 가문이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구려. 내 아들 금쪽이를 가르치려면 보통 학식으로는 어림도 없소. 이미 내로라 하는 한양의 선비들도 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오. 김대감은 복두를 시험하기 위해 당시 내로라 하는 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워한다는 논어의 까다로운 구절을 내밀었습니다. 양반의 피를 타고났어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입도 뻥긋 못할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김대감은 이 가난한 선비놈이 어디 한번 쩔쩔매 보거라 하는 심산으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두가 누구입니까? 목숨을 걸고 밤마다 흙바닥에 글을 쓰며 경전을 통째로 외운 인물이었습니다. 복두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더니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글을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과 성리학적 깊이, 그리고 김대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처세술까지 더해진 완벽한 해석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김대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차를 마시려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복두의 논리 정연하고 거침없는 설명이 끝나자 김대감은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호라, 진정한 보배를 내가 몰라보았구려. 이 선비, 당장 오늘부터 내 아들의 독선생이 되어주시오. 원하는 책과 방, 그리고 매달 내리는 여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주겠소. 그렇게 복두는 김대감 댁의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상전의 아들과 다름없는 대감댁 도령을 가르치는 스승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이 상에 올랐고 하인들은 그에게 선생님, 선생님 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몽둥이질을 당하던 도망 노비의 신분이었는데 글 하나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 화려하고 아슬아슬한 거짓말 속에 복두의 심장을 뒤흔들 거대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아들 명환이는 소문대로 천하의 철부지였습니다. 글 공부에는 통 취미가 없고 틈만 나면 기방에 갈 생각이나 하는 문제아였습니다. 복두는 명환을 가르치기 위해 매일 사랑채에서 호통을 치고 달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글을 읽을 때마다 사랑채, 마당 너머, 고운 대나무 문창살 뒤에서 조그만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복두의 강의를 훔쳐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두는 명환이를 내보내고 홀로 등잔불 아래서 시를 은조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차오르고 바람은 서늘한데 내 마음 둘 곳 없어 밤을 지새우네. 그때 문창살 너머에서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그 시의 뒷구절을 이어받아 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늘진 창가에 홀로 앉아 있으니 흐르는 물과 같은 세월이 야속하구나. 복두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한 떨기 백합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대감의 첫째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양반 가문의 규수였지만 여인이라는 이유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늘 아쉬워하던 영리하고 당찬 처녀였습니다. 남동생 명환을 가르치는 복두의 높은 학식과 깊이 있는 목소리에 반해 매일 몰래 사랑채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복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복두의 깊고 슬픈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니신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복두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의 딸 서연이라 합니다. 스승님의 글 읽는 소리가 너무도 맑아 무례를 무릅쓰고 귀를 빌렸습니다. 여인의 몸이라 대놓고 배울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복두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 역시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숨어서 글을 배워야 했던 처지였기에 배움에 목마른 서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글을 배우는데 귀천이 어디 있고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신다면 도령의 수업이 끝난 후 이 문창사를 사이에 두고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애틋한 문창살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두는 사랑채 안에서, 서연은 마당의 대나무 그늘 아래서 문을 사이에 두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복두가 구절을 읽으면 서연이 그 뜻을 더 깊게 해석해냈고 두 사람은 역사와 문학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복두의 깊은 학식 속에 감춰진 고독함과 따뜻함을 사랑하게 되었고 복두는 서연의 영민함과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그 맑은 눈동자를 진심으로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속인 도망 노비와 거부의 양반댁 규수.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위험한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가짜 양반 소동극을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가 김대감 댁으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대감의 집에는 큰 권력을 쥐고 흔들려는 탐욕스러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이 새로 들인 처 매양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인 매양은 김대감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독선생 복두가 대감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자 심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눈치 빠른 매양은 복두와 서연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두 사람을 한꺼번에 파멸시킬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수상해. 양반 가문의 도령이라면서 손에 굳은 살이 저리 박여 있고 가끔 하인들을 대할 때 흠칫 놀라는 기색이 있어. 저놈은 진짜 양반이 아니다. 매양은 은밀히 사람을 풀어 복두가 가져온 호패의 출처와 전주 이씨 가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양 도성 바깥 저작거리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권세가 집안에서 천재적인 글재주를 가진 노비가 상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망쳤으며 그를 잡기 위해 잔혹하기로 소문난 인류 추노꾼들이 한양까지 압수수색을 하러 상경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추노꾼들의 손에는 복두의 얼굴을 그린 몽타주, 즉 용모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연과 시를 나누던 복두는 서연이 건넨 정성 어린 고백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승님, 아버님께서는 저를 가문 좋은 판서 대기 서자와 혼인시키려 하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문창살 안에 스승님께 가 있습니다. 만약 스승님께서 저를 데리고 도망치신다면 저는 이 집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초가집에서 나무를 캐 먹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두는 문을 열고 나가 그녀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양반 이선비가 아니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천한 도망 노비 복두였으니까요. 그녀를 책임질 수도 그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마님, 제게는 마님께 말하지 못한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복두가 피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뿌리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의 어둠을 뚫고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 깊고 어두운 비밀이라니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대신 말해 줄까요? 이선비 아니, 도망 노비노마?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매양이 호위 무사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복두의 진짜 신분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와 저작거리에서 구해온 복두의 용모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신분을 속이고 우리 대감댁을 기만해? 그리고 감히 대감댁 귀한 애기씨까지 품으려 해? 여봐라! 당장 저 사기꾼 놈을 포박해라! 매양의 고함과 함께 험상궂은 장정들이 복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복두의 앞을 가로막았고 복두는 밀려오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연 복두의 가짜 양반 신부는 이대로 백일하에 드러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서연이 울부짖으며 복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잠에서 깬 김대감까지 사랑채 마당으로 허겁지겁 뛰어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김대감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며 복두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놈! 내 너를 진정한 선비로 믿고 내 자식을 맡겼거늘 감히 도망친 노비놈이 양반 행세를 하며 내 집안을 더럽혀 당장 관가에 고해 능지처참을 시킬 것이다. 김대감의 서슬 퍼런 호통에 복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박당한 채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거짓이었으나 서연을 향한 마음과 학문을 대했던 진심만큼은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의 눈을 속인 죄는 달게 받겠으나 애기씨와 도령을 가르친 제 학문과 가르침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조선은 천민에게 글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글 속에 담긴 도리와 인간의 정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복두의 외침에 김대감은 멈칫했습니다. 실제로 복두가 온 이후로 철부지였던 아들 명화는 눈에 띄게 철이 들었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매양의 뒤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음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매양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 매양은 복두를 고발하는 데서 그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김대감이 신분 위조범을 묵인했다는 죄를 씌워 가문을 통째로 흔들고 재산을 빼돌릴 추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음모를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문창살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들 명환이었습니다. 명환은 복두에게 배웠던 대로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발휘했습니다. 명환은 마당으로 뛰어나와 매양의 소매자락을 낚아챘습니다. 그 와중에 매양이 숨겨두었던 위조된 재산양도 문서와 밀서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저 여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매양은 오래전부터 아버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사당패와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신분을 빌미로 우리 가문을 협박해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자는 바로 저 매양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밀서들을 확인하고 복개통이 터질 듯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첩이 가문을 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황한 매양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하인들을 이끌고 도망치려 했으나 명왕과 김대감의 호위 무사들에게 단숨에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복두가 도망친 노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복두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노비의 신분이나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었고 가문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한 것은 결국 복두의 지혜였습니다. 김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무건 선비는 오늘 밤 가문의 명을 받들어 먼 지방으로 낙향하는 것이다. 내 집안에는 도망 노비 따위는 없었으며 오직 내 아들의 고결한 스승인 이선비만 있었을 뿐이다. 김대감은 복두의 신분을 덮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신분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게 된 자상가의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복두는 포박이 풀리자 김대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차마 손을 잡지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음을 나누던 그때처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서로를 눈에 담았습니다. 애기씨,
제 평생 문창살 너머로 들려오던 마님의 목소리를 향기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건안하십시오.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 그 높은 학식과 기계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제 마음은 언제나 그 문창살 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두는 새벽 안개를 뚫고 김대감 댁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김대감이 쥐어준 약간의 여비와 진짜 양반으로 살 수 있는 이선비의 호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년 뒤 조선 땅 구석구석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돈이 없는 서민들과 천민들의 자식들에게 무상으로 글을 가르치는 눈푸른 훈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신분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도리를 깨우치며 당당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훈장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으나 사람들은 그를 문창살 선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꽃비가 화사하게 내리쬐는 그 산골 서당의 마당으로 한 고운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문에서 정해준 혼처를 거절하고 평생 배움의 길을 걸으며 전국의 서당을 후원하던 서연이었습니다. 글을 읽던 복두가 고개를 들었고 마당에 선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문창살도 신분의 벽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가혹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도 글에 담긴 진심과 사랑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